뉴질랜드 여행기. 김진미. 나, 장미진은 20세기에 태어나서 31살의 밀레니엄을 맞았다. 그 당시 첫 2000년 새해를 가장 빨리 맞이하는 행사가 유행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독도이고, 날짜 변경선 최고 동쪽에 있는 나라, 즉 피지와 같은 나라로 1999년 연말에 여행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었다. 피지는 그다지 큰돈 들여서 가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선택한 곳이 뉴질랜드였다. 아무래도 여자 혼자 먼 타국을 여행한다는 것이 걱정돼서 놀고 있는 막내 여동생을 꼬드겼다. 당시 동생은 여행 갈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내가 제 비용까지 대주겠다고 해서 같이 갔다. 그런데 양심적인 동생은 언젠가 갚는다며 차용증을 써서 주었다. 나는 받을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서준이 받아두었다. 나는 33일 정도를 예상하고 뉴질랜드 여행 계획을 짰다. 부모님께서도 놀라는 눈치였다. 평생 집에서 책만 파던 애가 여행을 가는 것도 놀라운데 그것도 국내 여행도 아닌 해외여행을 가이드도 없이 한 달 넘게 배낭여행을 간다고 하니 웬일인가 싶으셨던 것 같다. 그래도 혼자는 아니고 동생이랑 같이 간다고 해서 걱정은 되지만 보내주셨다. 나는 여행 한 달 전부터 여행 루트를 짜고, 지역마다 갈 곳, 먹을 곳, 잘 곳, 교통편 등등을 조사하고, 비행기 왕복 티켓과 국제학생증을 준비했다. 동생은 아무 생각도 없이 나 믿고 그냥 따라오는 것이어서 내가 다 준비를 해야 했다. 그리고 결혼한 동생은 같이 갈 수가 없으니 침대 이불 세트를 선물해주고 막내랑 같이 다녀오겠다고 하고 우리 둘은 뉴질랜드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기는 에어 뉴질랜드를 이용했다. 국적기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여행사에서도 뉴질랜드 가는 비행기는 에어 뉴질랜드가 제일 적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우리 자매는 둘 다 트레이닝복을 입고 갔는데, 공항에서 다른 여행객 중에서 한국인이 우리 보고 뉴질랜드에 골프 치러 가는 체대 학생이냐고 물었다. 나는 기가 막혀서 트레이닝복을 입으면 다 체육선수냐고 반문했다. 우리 자매는 여행 내내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녔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트레이닝 자매라고 불렀다. 이 옷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행 도중 영국계 여행객이 나에게 레이디라고 불러준 일이 있다. 대부분은 다 소녀라고 불렀는데, 왜 숙녀라고 부르냐고 물으니 내 옷, 즉 내가 입고 있는 이 트레이닝복에 How the aim is London이라고 큰 글씨로 자수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메이커가 왜요? 라고 물으니 왕실 메이커라고 왕족, 귀족들이 입는 옷이라고 했다. 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어쨌든 좋아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뉴질랜드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우리는 남섬으로 들어가서 북섬에서 나오는 루트를 짰기 때문에 도착지는 남섬 크라이스트처치로 잡고 출발지는 북섬 오클랜드로 티켓을 끊었다. 뉴질랜드는 기차 노선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아서 유럽 여행 가는 것처럼 유레일 패스 같은 것은 사지 않았다. 거의 버스를 이용했다. 도착하려는데 비행기 창밖을 내려다보니 온통 녹색의 흰 점들이 빽빽하게 보였다. 그것은 풀밭의 양떼였다. 야, 뉴질랜드에 왔구나. 사람보다 양, 소가 더 많은 나라. 우리는 밀레니엄을 한국에서보다 4시간 더 빨리 맞으려고 1999년 12월 23일에 출발했다. 여행 중에 2000년 새해를 맞을 기대에 부풀었다.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이 다가오자 우리는 배낭을 꺼내어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승객들은 대부분이 오클랜드가 종착지였다. 나와 동생은 내려 나오는데 갑자기 승무원이 나오더니 어떤 일본인 할아버지를 찾는 것이었다. 적어도 80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그분이 오클랜드가 종착지인데 크라이스트처치가 도착지인 줄 알고 내리신 거였다. 나는 그 승무원이 너무 친절하다고 생각했다. 순전히 할아버지 잘못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도 신기하고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에 내려서 그 할아버지를 끝까지 찾아서 다시 비행기에 탑승시킨 에어 뉴질랜드 여승무원의 프로 정신에 감탄했다.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그러길 바란다.
더 놀란 것은 승무원들이 하나같이 건장한 아줌마들로서 화장기 없는 얼굴에 바지를 입고 편안한 단화를 신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승무원이 우리나라 여승무원들, 예를 들면 꽉 끼는 타이트 스커트 제복, 뾰족하고 굽이 높은 구두, 짙은 화장, 강마른 모델급 몸매의 미혼 여성으로 구성된 한국 여승무원과 많이 비교되었다. 나는 이 건장하고 편안한 복장의 아줌마 승무원이 훨씬 더 신뢰가 갔다. 실제로 일도 잘하고 비상사태 시 누가 더 승객 구조에 유리하겠는가? 아무튼 우리는 그 얼빠진 일본 할아버지를 뒤로 하고 공항 밖으로 나왔다. 연말인데 뉴질랜드는 우리와 계절이 반대라서 한여름 땡볕이 자결하였다. 도착한 그 날도 너무 화창하고 자외선이 강해서 우리는 선글라스를 쓰고 선크림을 바르고 다녔다. 그런데 화창한 날은 그날뿐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우중충하고 흐리고 춥고 나는 원래 추위를 많이 타는데 갖고 온 옷은 얇은 옷뿐이라 몇 개를 겹쳐 입고 다녔다. 우리나라 여름과는 많이 달랐다.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겨울 파카를 입고 다녀야 할 날씨였다. 그게 뉴질랜드 남섬의 여름이었다. 크라이스트 처치는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된 도시였다. 호주와 달리 뉴질랜드는 죄수들이 와서 만든 나라가 아니라 영국계 귀족들이 와서 만든 도시라고 들어서인지 몰라도 크라이스트 처치는 19세기 잉글랜드 신도시 느낌이었다. 크라이스트 교회도 성공회 교회였다. 예배를 보러 들어갔는데 담당 성공회 목사는 생각보다 젊었고 목사 부부 옆에 목사의 어머니로 보이는 할머니가 흰색 수녀 복장으로 앉아 있었다. 성공회 목사의 어머니는 과부가 되면 수녀 옷을 입는 모양이었다. 오르가니스트는 예배 후주로 멋진 곡을 연주했다. 도심에는 19세기 빅토리아 여왕의 후광인지 빅토리아 광장이 있었다. 우리는 크라이스트 처치를 가로지르는 강에서 남자가 노를 땅으로 미는 길쭉한 배를 타고 강가를 감상했다. 강이라기보다는 시냇물에 가까웠다. 그리고 시내에서 무료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했는데 이 버스는 계속 같은 구간을 순환하는 버스였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처치 시내에 머무는 동안은 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슈퍼마켓에서 장을 봤다. 슈퍼마켓은 오전 10시에서 11시 문 열고 오후 4시에서 5시면 문을 닫는다. 이 지역은 4시 5시면 모든 상가가 문을 닫고 다 집에 가기 때문에 해가 지면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24시간 영업하는 시설은 한국에서나 있는 것이다. 숙소는 여행자 전용 백패커즈를 이용했다. 유럽엔 유스 호스텔이 많지만 이곳은 유스 호스텔이 지역마다 하나씩뿐이라 유스 호스텔증을 끊어가지 않았다.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걸어 다니다가 문 닫기 전에 장을 봐서 숙소에서 밥을 했다. 피곤해 죽겠는데도 밥을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매일 동생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밥과 국을 다 끓인 다음에 동생을 깨워 같이 밥 먹고 나간다. 저녁에는 숙소에 들어와서 또 내가 밥을 한다. 동생은 방에서 쉰다. 그래도 부엌에서 전 세계 다양한 여행객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것은 좋았다. 하루는 밥하기 너무 피곤해서 한국에서 가져간 짜장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옆 가스레인지에서 이탈리아 청년이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다. 이탈리아 청년이 전체 요리로 검은 파스타를 해 먹는 거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 이게 메인 디시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이탈리아 청년은 깜짝 놀라면서 파스타가 어떻게 메인 디시가 될 수 있냐고 자기는 파스타는 전체로 먹고 메인은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을 거라고 그리고 후식은 과일을 먹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가난한 여행객이라도 기본으로 전체, 본식, 후식 3코스는 갖추고 먹는다고 했다. 나와 내 동생은 짜장라면 하나를 저녁으로 먹었다. 그리고 씻고 잤다. 부엌 이야기를 또 하나 하자면 전 세계 어디서나 목소리 제일 크고 제일 지저분한 사람들은 다 중국인이었다. 온 숙소가 떠나가라고 중국어로 떠들고 기본 요리가 전부 기름으로 튀기는 요리를 하다 보니 온 가스레인지 주변과 부엌 벽에 기름이 튀고
요리를 하는데 무슨 말이 그리 많은지? 하여튼 중국 애들이 부엌을 한번 쓸고 가면 부엌이 시장 바닥이 된다. 숙소 주인도 중국인을 썩 반기지 않았다. 이불뿐 아니라 드라이기와 같은 전자기구까지 훔쳐가서 우리가 숙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여권을 보고 중국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였다. 중국인 안 받는 곳도 있었다. 크라이스트 도심의 한식집은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너무나 한식이 먹고 싶을 때 가서 딱 한 번 먹었다. 아주 매운 제육볶음. 이 집도 뉴질랜드 주민처럼 4시에 문 닫고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보고 포장해 가라고 하고 문을 닫고 갔다. 그 이후로는 우리는 슈퍼에서 쌀과 달걀, 감자, 양파를 사서 숙소에서 밥과 국을 해 먹었다. 가져간 라면을 끓여서 국 대신 먹기도 했다. 크라이스트 처치는 영국식 정원이 아름다웠는데 전형적인 잉글리시 가어던이었다. 이 도시는 잉글랜드 도시이니까 당연한 일이다. 사실 잉글리시 가든은 세계적으로도 그 스타일이 알려져 있지만 스코티시 가든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관광이 끝나고 유일하게 뉴질랜드에서 기차여행 코스인 그레이마우스로 기차여행을 했다. 이 코스는 기찻길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정석이다. 역시 경관이 수려했다. 청년기 지형인 협곡에 감탄했다. 그레이마우스 자체는 볼 게 없어서 그 다음은 빙하를 보러 갔다. 남섬은 빙하 섬이라 피요르드와 빙하가 유명하다. 빙하 중에서도 프렌치 조셉 빙하를 역시 가이드 투어로 갔다. 우리 자매와 영국 사인 가족이 한 팀이었는데 가이드 한 명의 손님이 6명이었다. 당연히 가이드는 영어로 이야기하고 영국 가족은 대화가 자연스러웠는데 나는 듣고 이해는 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동생에게 통역해주기 바빴다. 영국 아이들은 우리보다 체력이 더 약해서 빙하 코스를 걷는데 시간이 지체되었다. 그 애들은 집에서 공부만 했었나 보다. 그래도 그 가족은 귀족 가문처럼 보였다. 귀티가 나는 것이 복장도 그렇고 평민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빙하 트레킹을 마치고 숙소에서 저녁을 해 먹자마자 다시 숙면했다. 다음 쿡산으로 향했다. 그리고 우리는 쿡산의 정기를 받으면서 새천년을 맞이했다. 2000년 밀레니엄. 하하하. 쿡산은 백두산보다 1000m나 높은 산인데 산이 높아서인지 꼭대기는 눈으로 덮여 있고 산 아래는 풀밖에 없었다. 즉 산은 볼 것이 하나 없는 못생긴 민둥산이었다. 산은 우리나라 산이 아름답다. 높이도 적당하고 등산 갈 마음이 들고 산세와 경치가 수려하고 숲과 계곡도 아름답고 하지만 우리는 새천년을 맞이한 신성한 산으로 마음에 묻었다. 우리는 쿡산 아랫자락 근처만 다니는 트레킹 코스를 신청해서 뉴질랜드 가이드 아저씨와 함께 걸었다. 그리고 휴식 시간에 아저씨가 전통 영국식 밀크티를 타주었다. 나는 본래 밀크티를 좋아한다. 추웠는데, 물론 여름이다. 따뜻해서 좋았다. 숙소에 오자마자 또 밥을 했다. 어차피 이 동네는 상가나 식당이 해가 지면 다 문을 닫아서 밥을 사 먹고 싶어도 사 먹을 데도 없다. 해 먹어야 한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리고 미리미리 장을 봐야 한다. 동생은 해주는 밥을 먹고는 미안한지 설거지는 했다. 그리고는 우리는 단체 숙소에서 기절한 듯 잠을 잤다. 그 다음 날은 밀포드 사운드 빙하호 유람선 타기. 숙소에서는 빙하호 유람선 티켓을 팔았는데 두 종류로 싼 표는 배는 크지만 사람이 많고 비싼 표는 배는 작지만 승객이 적어서 피요르드를 구경하기 좋다고 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비싼 표를 샀다. 다음날 다행히 날씨가 화창해서 호수가 맑은 청록색으로 빛나고 바람은 시원하고 정말 피요르드 빙하호는 아름다웠다.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역시 집에 와서 현상하니 제대로 나온 것이 없었다. 사진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 눈으로 찍어 대뇌에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름이라도 춥다고 느낀 것이 맞는 게 빙하 섬이라 섬 자체가 얼음 섬이니 어찌 춥지 않을 수가 있겠나?
당연히 춥지. 우리는 매일매일 오들오들 떨면서 열심히 걸어 다녔다. 빙하 트레킹, 밀포드 사운드 빙하 유람선 관광까지 마치고 더 동쪽으로 갔다. 호수가 아름다운 테카포라는 곳이었다. 호숫가에 보라색 꽃들이 가득 피었었는데 우리는 거기서 호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지금 같았으면 휴대폰으로 멋진 화질로 찍었을 텐데 당시 우리는 아주 후진 필름 카메라여서 필름을 몇 통을 쓰고도 제대로 나온 사진이 한 장도 없다. 그리고 서로를 찍어주었기에 같이 찍은 사진도 별로 없었다. 그곳에 세계에서 가장 작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착한 양치기 교회를 보았다. 관광객들 사진 찍는 곳일 뿐 나는 별 감흥은 없었다. 그리고 와나카라는 곳을 들렀다가 퀸즈타운이라는 도시로 갔다. 그곳에서 우리 자매가 할 일은 별로 없었다. 전 세계 아드레날린이 넘치는 젊은이들이 산 위에서 뛰어내리는 곳이었다. 우리는 산 아래에서 그들을 구경했는데 어떤 스카이다이버가 비행 장비가 펴지지 않아서 수직으로 추락하는 것을 생눈으로 목격했다. 끔찍한 순간이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스카이다이버들이 계속해서 하늘에서 뛰어내렸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해서 바로 뉴질랜드 최남단에 가까운 인버카길에 갔는데 현지인은 인버카길을 인버카고라고 발음했다. 스코틀랜드식 발음인 듯했다. 여기서 박물관과 아트 갤러리를 구경하고 바로 숙소에서 1박만 하고 스튜어트 섬에 가지 않고 더니든이라는 도시로 갔다. 대부분 인버카고에 가는 사람들은 스튜어트 섬에 가기 위해 지나치는 곳이다. 더니든은 19세기 스코틀랜드풍 신도시였다. 크라이스트 처치와 비교될 만했다. 그곳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한국인을 타국에서 만나니 반가웠다. 런던과 에든버러는 구도시인데 크라이스트 처치와 더니든은 신도시라 깨끗하고 정말 19세기에 온 듯해서 좋았다. 여기서도 사흘을 묵으면서 온 도시를 걸어 다녔다. 그리고는 북쪽으로 아카로아에 갔다. 아카로아는 프랑스풍의 작고 예쁜 소도시였다. 옛 프랑스인들이 정착했다고 한다. 확실히 잉글랜드풍, 스코틀랜드풍, 프랑스풍 다 지역색이 잘 드러나 보였다. 그게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한다. 뉴질랜드는 지역이 그리 크지 않아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프랑스를 금방금방 보러 다니는 맛이 있었다. 이제 북섬으로 가기 위한 관문인 픽턴에 갔다. 우리는 33일 중에서 21일을 남섬에서 보내고 12일을 북섬 여행으로 계획했다. 날짜를 계산해보니 넬슨이라는 곳도 꽤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보기엔 시간이 촉박했다. 그래서 그냥 픽턴에서 1박하고 북섬 웰링턴으로 가기로 했다. 픽턴에서는 운 좋게도 마음씨 고운 성공회 목사를 만나서 집 없는 불황자들을 위한 무료 숙소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다. 우리는 갖고 있던 쌀을 내어 밥을 지었다. 그 성공회 교회에 2단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는데 나는 마음씨 고운 목사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거기 있는 악보를 다 연주해 주었다. 성공회 목사는 꽤 놀라는 눈치였는데 검은 머리에 노란 동양인 소녀, 외국인 눈에는 내가 청소년으로 보였던 것 같다. 능숙한 솜씨로 오르간을 연주하니까 신기한 모양이었다. 그리고는 오르가니스트냐고 물었다. 나는 물론 메인 오르가니스트라고 대답했다. 나는 학부에서 오르간을 전공하고 피아노를 부전공했다. 이 성공회 목사는 아마도 최초로 보는 동양인 오르가니스트였던 같다. 교회에서 오르간을 쳐주고 숙소로 들어왔는데 아까 지은 밥이 다 되어서 우리 셋은 밥을 먹고 새로 깔아준 시트에서 푹 잠을 잤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픽턴에서 배를 타고 웰링턴으로 갔다. 북섬에 도착하자마자 계절이 바뀌었다. 북섬은 화산섬이다. 바로 따뜻함이 느껴졌다. 신기했다. 이렇게 가까운 섬이 남쪽은 얼음섬이고 북쪽은 불의 섬인 것이다. 그리고 그 많던 양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은 웰링턴에 도착했다. 여기는 뉴질랜드의 수도이다. 그런데 그냥 행정 수도인 것이다.
나는 웰링턴의 모습에 너무 실망해서 지금까지의 남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순식간에 와장창 깨버린 웰링턴의 정이 뚝 떨어져서 바로 다음 지역으로 출발했다. 그야말로 전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냥 21세기 현대 대도시 그 자체였다. 나는 그런 곳을 보려고 비싼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에 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럴 줄 알았으면 넬슨 국립공원을 한 이틀 보다가 북섬에 오는 거였는데. 라며 후회했다. 다시 북쪽으로 타우랑가로 갔다. 이곳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해외여행 한 것을 후회했다. 평생 첫 해외여행지였는데. 무서웠다. 하지만 동생에게 내색하지 않았다. 걔도 무서워할까봐 그때 이미 해가 져서 움직일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숙박을 해야 했다. 타우랑가의 숙소는 그야말로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음침하고 지저분하고 기괴한 곳으로 마치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곳인데, 숙소 주인 역시 무슨 술집 포주 같았다. 날 보더니 동양인 꼬마가 여기는 웬일이지? 여기서 잘 거냐? 고 물었다. 나는 속으로 31살이거든. 그리고 키도 168cm거든 했다. 그리고 나는 부엌을 쓸 수 있냐고 물었는데, 해는 졌고 밥을 해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포주 아줌마는 부엌 하고 놀라더니 요리를 하게 하고 눈을 치켜뜨면서 물었다. 나는 당연하지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는데, 엉망진창이란 이런 곳에 쓰는 말이었다. 조리도구는커녕 청소도 안 되어 있고, 거의 사용한 지 한 달은 좋기 넘어 보였다. 한숨이 나왔다. 거기서 대충 냄비를 찾아서 쌀을 씻고 밥을 안 치고 있는데, 요상하게 생긴 작고 마른 남자. 한눈에 봐도 게이처럼 보였다. 내 동생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 게이처럼 생긴 남자가 나보고 요리를 하다니 기특한 소녀라면서 고기를 주려고 왔다고 했다. 외모뿐 아니라 목소리도 가늘고 교태스러운 것이 서양인 환관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쇠고기 덩어리를 맨손으로 잡고서 내게 내밀었다. 나는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서 나는 원래 고기는 없어서 못 먹지만 채식주의자라고 대답하고 공손히 거절하였다. 그랬더니 그 게이 청년은 실망한 표정을 짓더니 자기 파트너인 건장한 남자에게 투덜거리며 아양을 떨었다. 정말 게이가 맞았다. 나는 이 무서운 밤을 어떻게 동생에게 들키지 않고 무사히 넘길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자려고 침대에 들었는데, 밤새도록 어찌나 시끄러운지 도통 잘 수가 없어서 복도로 나왔다. 마침 다행히 나 같은 독일인 여행자가 시끄럽다고 포주 아줌마에게 항의하고 있었다. 그러고는 이런 곳에서 잘 수 없다며 아줌마 보고 돈을 내달라고 했다. 나는 기회다 싶어서 나도 가겠다고 돈을 달라고 했다. 아줌마는 다는 줄 수 없고 반만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다고 했다. 나는 동생을 깨워서 우리는 그 독일 청년을 따라 다른 숙소를 찾아갔다. 그 청년은 나보다 영어가 능통하여 그 지역 안전하고 조용한 숙소를 알아내서 거기로 자정 넘은 시간에 갔다. 그곳은 전형적인 뉴질랜드 숙소로 조용하고 편안하고 깨끗했다. 아줌마도 푸근했고, 나는 살았다 싶었다. 우리는 늦게 잔 이유로 아침에 늦게 일어났는데, 다른 여행객들은 벌써 아침을 먹고 다 떠난 후였다. 이 숙소는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B&B, 베드 앤드 브렉퍼스트, 였다. B&B는 밥을 해 먹는 숙소보다는 비싼 곳이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었다. 같이 온 독일 청년 역시 나가고 없었다. 남은 아침 식사는 빵과 커피뿐이었다. 그래도 마른 빵을 씹으면서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주인 아줌마와 진한 포옹을 하고 헤어졌다. 아줌마가 고마워서 우리는 함께 사진도 찍었다. 드디어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로 가게 되었다. 북섬에 오고는 계획대로 움직인 적이 없어서 예매도 못했다. 우리는 간이 크게도 스케치북에 오클랜드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히치하이킹을 시도했다. 지금 같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때는 2000년 1월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용감해서 한 무지한 행각일 뿐이다. 1시간쯤 지나자 어떤 남자가 차를 세우더니 조금 기다리라고 했다. 무슨 말이지? 의아해하면서 기다렸는데 정말 다른 남자가 차를 타고 와서 내리더니 이상한 수첩을 보여주면서 여기 한국인들도 많다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하야. 알고 보니 이놈들은 동양인 여행객들에게 대마초를 파는 잡놈들이었던 것이다. 나는 마약은 불법이고 나는 본래 담배도 피우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그랬더니 다른 한국인 여행객들은 다 피웠다며 수첩에 적힌 한국인 명단을 눈앞에 계속 들이밀었다. 나는 정말로 역겨워져서 그 자리를 피해서 오클랜드라고 적힌 스케치북을 다시 들고 도로에 섰다. 내 동생은 정말 눈물 나게도 아무것도 몰라서 나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내 동생은 아직도 타우랑가 부엌에 나타났던 쇠고기맨이 게이인 줄 모르고 이 수염난 수첩맨이 대마초 장사꾼이란 사실을 모른다. 다행히 도로에 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쁜 젊은 여자가 운전하는 차가 우리 앞에 섰다. 오클랜드. 하길래 나는 그 대마초맨이 들리도록 큰 소리로 예스. 라 대답하고 우리는 바로 그 천사 같은 아가씨 차에 탑승했다. 정말로 우리를 구해주러 나타난 천사였다. 대마초맨은 얼굴을 찡그리며 돌아섰다. 그 끔찍한 순간을 난 잊을 수 없다. 그 천사는 친절하게도 어젯밤 타우랑가에서 잤냐? 고 물었는데 나는 불행히도 그랬다고 그래서 바로 떠난다고 대답했다. 천사는 여행객들이 갈 곳은 못 되는 곳이라며 오클랜드는 나을 것이라고 했다. 즉 타우랑가는 천국 같은 뉴질랜드의 쓰레기통에 해당하는 장소였던 것이었다. 오클랜드 도심에 이르자 천사는 우리를 내려주면서 여행 잘하라고 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오클랜드 숙소에 도착하니 한국인들도 많고 뉴질랜드 최대 도시답게 언어 연수를 하러 온 한국인 유학생들도 많았다. 한국어로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얻었다. 우리는 로토루아라는 곳으로 갔다. 바로 유황 냄새가 진동을 해서 정말로 화산섬에 왔구나 하고 온 몸의 감각, 즉 눈, 코, 입, 피부로 바로 인지를 했다. 그곳엔 정말 화산섬의 상징인 화산지형 공원이 있었는데 영국 소녀 둘과 함께 그곳에 갔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 여자애는 잉글랜드 소녀고 한 여자애는 웨일즈 소녀였다. 영국 4대 지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길이는 지역색이 심해서 사이가 나쁘다고 하던데 이 두 소녀는 사이좋게 함께 여행 중이었다. 우리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용암 호수 같은 곳을 유황 냄새가 진동하는 공원을 구경하고 온천욕을 하러 갔다. 그 소녀들은 여기 온천은 농도가 진해서 금, 은과 같은 폐물은 다 빼고 들어가라고 했다. 우리는 금목걸이를 빼고 들어갔다. 정말 진한 유황 효과가 피부와 관절에 바로 느껴졌다. 관절염, 피부병 환자들은 로토루아 유황 온천에서 요양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렇게 진한 유황 온천은 처음 보았다. 더 있고 싶어도 유황 냄새가 너무 독해서 더 있을 수가 없었다. 온천욕을 하고 우리는 영국 계열 소녀들과 작별하고 타우포라는 지역으로 갔다. 거기 호수가 정말로 예쁜 에메랄드색이었는데 거기 번지점프대가 있었다. 당연히 우리는 남들 뛰어내리는 것 구경만 하고 우리는 하지 않았다. 뛰어내린 사람들 보고 재미있었냐고 물었더니 재미있다고. 베리 익사이팅. 우리 보고도 해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돈을 줘가면서 저런 무서운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그냥 바로 후카 폭포를 보러 갔다. 뭐 생각보다 크지도 않고 아담한 폭포인데 이걸 보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다. 그리고 카이코라로 이동했는데 거기서 현지 개척교회를 하는 한국인 목사 부부를 만났다. 그리고 목사 부부의 말인즉 북섬은 남섬에 비해서 볼 게 없다는 것. 기후가 온화해서 온천 요양하기는 좋다고 그게 아닌 젊은이들은 차라리 남섬에 일주일을 더 있다가 여기는 잠깐 스치다 나가야 할 곳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이 목사 부부가 한국인 애들을 데리고 북섬 최북단 K프레인가로 소풍을 갈 예정인데 합류하겠냐고 물었다. 나는 일정도 아직 남았고 할 일도 없었는데 잘 됐다 싶어서 바로 승낙했다. 그 목사는 15인승 버스를 운전했는데 우리는 왕복 버스 주유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소풍에 합류했다. 생각보다 꽤 거리가 있었지만 한국어가 통하는 사람들이라 편했다. 그 학생들은 우리 자매가 대화하는 걸 보고 일본인인 줄 알았다고 했다. 내가 왜? 하고 물으니 부산 사투리가 일본어처럼 들린다는 것이었다. 나는 부산 사투리가 일본어처럼 들린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았다. 하여튼 우리는 드디어 K프레인가에 도착했다. 안타깝게도 날씨가 우중충하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사진은 더더욱 안 나왔다. 뉴질랜드 땅끝 마을인 셈인데 거기 이정표 푯말에 전 세계 주요 도시명과 남극 표지가 있었다. 거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역시 나중에 현상해 보니 흐릿한 것이 안개 속에 귀신같이 눈만 번뜩이게 나왔다. 어쨌든 우리는 땅끝 마을에서 북쪽 우리나라 방향을 보면서 거센 파도와 바람을 맞았다. 그래도 여기 온 것은 잘한 일이야. 북섬 여행은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지만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다. 무서운 상황들도 있었지만 동생도 눈치 못 채게 무사히 잘 넘어갔고 만족한다. 우리는 뉴질랜드 땅끝에서 다시 오클랜드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줄 기념품을 사려고 오클랜드 쇼핑센터를 돌았다. 뉴질랜드의 특산품은 양털 제품, 그리고 녹용, 양태반 크림이 유명하다. 녹용을 보러 다녔는데 처음 간 곳이 중국계 상인이 운영하는 점포였다. 그 중국인이 녹용 제품을 보여주면서 아마 이 일대에서 자기 집이 제일 쌀 거라고 했다. 그래요. 다른 곳도 둘러보고 올게요 하고 나왔다. 오클랜드 숙소에 한국계 뉴질랜드인이 있었는데 우리 보고 아니, 중국인 가게에 가면 어떻게 하냐? 한국계 가게에 가야죠 라길래 한국계 녹용 가게로 다시 갔다. 그랬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나는 어릴 때부터 녹용을 먹어서 녹용이 어떤 것이 상등품인지 안다. 어제 본 중국계 가게에서 본 것보다 훨씬 못한 하등품 녹용을 더 비싼 가격에 제시했다. 나는 여길 소개한 사람과 이걸 판매하는 상인 모두 고국 동포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악덕상인임을 바로 깨달았다. 입이 있어서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뉴질랜드 양태반 크림만 사서 귀국행 비행기를 타러 오클랜드 공항에 갔다. 거기 공항 직원 중에 한국계 직원이 있어서 우리 보고 반갑다고 한국어로 인사를 했다. 우리가 티켓을 제출하니 세상에 이 티켓 왜 이리 비싸게 구매했냐고 배낭여행객 티켓 가격이 아니라면서 이코노미 좌석 중에서 최고 가격으로 샀다고 했다. 나는 분통이 터졌다. 이 티켓 한국 여행사에서 샀는데 바가지를 썼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한국계 공항 직원이 우리 보고 거의 비즈니스 티켓 가격으로 구매를 했으니 조금이라도 편안히 가야죠 라고 하면서 우리 두 좌석 주변을 전부 블록 처리를 해주었다. 즉 우리 두 사람 좌석 양쪽으로는 아무도 탈 수 없도록 블로킹을 해주셨다. 어쨌든 바가지는 이미 쓴 거고 조금이라도 편안히 가라고 배려해 주신 공항 직원에게 감사하면서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는 마지막 기내식을 즐겼다. 33일 여행 중 가장 맛있는 식사는 기내식이었으니까. 내 첫 해외여행, 무사히 마친 것을 자축하면서 우리는 그리운 집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나는 수녀원으로 들어갔다.